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자, 불의 고리의 공포, 지진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9일 뉴질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은 소식.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예고도 없이 화산이 폭발해서 2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을 거의 뒤덮었네요. 아, 저거 너무 무섭다. 그런데 더 심각히 우려가 되는 건요.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이후 환태평양 조산대 이 불의 고리의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쏟아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이어서 1월 9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 이어서 1월 12일에는 필리핀의 탈 화산에서 무려 15km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치솟으며 분화해서 수천 명이 대피하고 수도권 일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큰 화산이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 있는 활화산은 약 850여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려 약 75%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밀집해 있어서 이 공포감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뭐 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네요. 네. 아니 최근에 그래서 그 영화도 히트했잖아요. 그 백두산 폭발을 주제로 했던 영화 백두산. 이거를 보면은 정말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로부터 비켜나 있긴 하지만요.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실제로 946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은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꼽히는데요. 당시 방출된 화산 에너지는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에너지의 무려 16배, 동일본 대지진의 무려 4배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정말 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이었네. 그죠.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요. 백두산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백두산에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04년 백두산의 한 계곡 인근에서 말라 죽은 나무들이 관찰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지하에서 표출된 유독가스를 주된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근데 백두산 화산 전조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야,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정말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한 전문가는요. 만약에 946년에 일어난 백두산 분화의 단 1% 수준의 분화만 일어나도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에 300만여 명의 주민이 재해 영역에 포함이 되고 천지 아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면 반경 50km 내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무방비로 질식사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는 마그마.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재해 대응에 대한 매뉴얼 반드시 꼭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6위 공개합니다. 뇌를 파괴하는 살인, 목몸. 2015년 8월 미국 텍사스주 육상 선수인 14살 마이클 존 라일리 주니어는 샘 휴스턴 주립공원의 한 호수에서 수영 훈련을 했는데요. 그런데 수영 훈련을 마치고 며칠 뒤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자, 마이클은 계속되는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다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때 의사가 내린 청천벽력 같은 진단. 마이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급작스럽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마이클은 두통을 호소한 지 불과 17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뭐죠? 아니 뭐 운동선수면 몸도 건강했을 텐데. 나이도 어렸어요. 평소 지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마이클의 갑작스러운 사인은 일명 뇌를 먹는 아메바, 파울러 자유 아메바 때문이었는데요. 아메바요? 네? 뇌 속에 있나요? 뇌를 먹어요? 그렇습니다. 자, 몸 전체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동물 아메바. 그 종류가 4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가느다란 미세먼지만한 크기로요. 주로 따뜻한 담수에 서식하는데요.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있는 물이 피부에 닿거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인체에 큰 영향은 없지만요. 그러나 문제는 이 아메바가 코를 통해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코 속으로 들어간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코 점막을 뚫고 후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하는데요. 정말 끔찍하게도 뇌에 침투한 아메바는 뇌세포를 갉아먹고 뇌세포를 괴사시킨다고 합니다. 아, 무섭네요. 그야말로 뇌를 파먹는다는 얘기죠. 자, 이러는 동안 몸에선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자, 초기에는 심한 두통과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 전뇌가 파괴되면서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발작을 일으키다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수일 내에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울러 자유아메바의 치사율은 무려 95% 이상.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에서 아메바 감염자 145명 중 생존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는데요. 야, 걸리면 뭐 없네요. 치사율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수준이죠. 아니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수에 서식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담수가 많으니까. 자, 과연 그럴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 국내 아메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토양이나 물에서도 뇌를 먹는 아메바는 얼마든지 서식할 수 있다라며 경각심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토양이나 담수에 서식하는 가시 아메바는요, 사람의 눈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 각막염뿐만 아니라 심하면 실명까지, 또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될 경우 뇌수막염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가시 아메바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 뇌 먹는 아메바는요,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파울러 자유아메바 감염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수온이 높은 담수에서는 가급적 수영을 피하고요. 또 수영을 하실 때 꼭 코마개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막에. 기왕이면 뭐 코도 막으시고요. 그리고 수경도 잘 좀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5일 공개합니다. 세계를 덮친 개미와의 전쟁. 지난 2017년 9월에 전해진 충격 보도. 한반도 생물 안보 위협. 한반도를 덮친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붉은 불개미였습니다. 어찌나 피해가 극심했는지 살인개미로까지 불렸던 녀석입니다. 붉은 불개미, 크기는 약 2.5에서 6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꼬리 부분에 치명적인 독성 성분인 솔레놉신이 포함된 날카로운 침이 있는데요. 이 침에 쏘이면 마치 화상을 입은 듯 심한 통증이 일어나고요.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의식 장애 등의 쇼크 증상을 유발,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남미가 원산지인 붉은 불개미는요, 현재 세계 자연보호연맹에서 지정한 세계 최악의 외래 침입종 중에 하나입니다. 1930년대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 중국 등 전 세계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녀석인 게 이 붉은 불개미가요, 식물의 씨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새 둥지를 공격해서 어린 새를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와, 이 식성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새를 어떻게 먹어? 자, 또 붉은 불개미가 집을 지은 농경지는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생태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데 2017년 부산항에서 국내 최초로 붉은 불개미 1000여 마리가 발견됐을 때 어떡해? 핵폭탄이 핵폭탄. 검역 당국은 즉각 소독 조치를 실시, 개미 유인용 트랩 160여 개를 설치하고요. 대대적으로 정밀 조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8개월 뒤인 2018년 5월 또다시 부산항에서 발견됐고요. 그 뒤에 인천항, 평택항 등에도 등장. 그리고 심지어는 항구를 넘어 내륙까지 침범했는데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 불개미 830여 마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발견된 것 중에는 번식 능력 있는 여왕개미도 진짜? 있었다고 아 합니다. 그놈이 문제네. 엄마가 있었어? 그렇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을 붉은 불개미.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살인 모몽. 2018년 4월 20일 남을 채취하던 60대 여성 사망. 2019년 8월 26일 산에서 풀을 벤 후 고열에 시달리던 80대 남성 사망. 왜 그러죠? 자, 이들이 사망을 한 이유, 바로 공포의 살인 진드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어마무시한 이 녀석의 이름은 참진드기인데요. 참진드기 중에서도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감염되면요, 6일에서 14일간의 잠복기 이후 고열, 구토, 설사를 하다
심한 경우에는 콩팥 등 여러 장기가 제 기능을 잃는 다발성 장기 부전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진짜 무서운 놈이네. SFTS 바이러스 감염자는 2011년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고요. 이 살인 찐득이는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까지 발견. 이 살인 진드기가 있는 곳은 주로 산의 풀숲이나 잔디밭에 서식하고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에게부터 감염을 시키는데요. 아, 이 풀숲이나 잔디밭을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봄에 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건요. 단순히 숲이나 잔디밭을 피한다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감염자의 혈액이나 타액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액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일본에서는 참진드기에 물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반려견의 타액을 통해 사람이 감염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무려 30%에 달하는 SFTS 바이러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감염자만 866명, 그중 17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사망률이 되게 높네요. 치사율 높네요. 네,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진드기 앞에 살인자가 붙을 때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들려온 희소식, 바로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 의해 SFTS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살인 진드기. 올해부터는 살인 진드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3위 공개합니다. 지구촌 식량 위기, 모모모의 습격. 2020년 2월, 이것은 소말리아의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라며 소말리아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 역시 이것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뭐죠? 기억나세요? 뭐 때문이지? 소말리아? 네. 여러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이것의 습격,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날라다니는 거야? 이게 저게 다 진짜 메뚜기입니다. 빈 공간보다 차 있는 공간이 더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 농경사회에서 주요 소득원이었던 농작물을 먹어치우며 큰 재앙을 몰고 왔던 메뚜기 떼. 그런데 이 메뚜기 떼의 공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019년 6월경부터 케냐,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등에 출몰한 이 사막 메뚜기는요. 무려 8천만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1제곱킬로미터 크기의 규모를 이루며 날아다닙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먹는 양이 어마무지하대요 또. 아니 그러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 어떻게 정도 헬기를 뿌리면 안 돼요? 개체수면은 그냥 그 해 농작물은 다 먹어치운다고 봐도 되니까 그러겠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 저 문제는 충격적이다.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이 한 마리당 무게는 고작 2g 정도인데요. 이 잡식성이에요. 그래, 그래서 다 쌀, 보리, 비료, 목화, 옥수수, 바나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워서요.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은 하루 만에 약 35,000명분의 식량을 순삭한다고 합니다. 순삭. 자, 근데 원인부터 찾아야죠. 갑자기 이런 메뚜기 떼가 창궐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메뚜기 떼들은 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번식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때문에 동아프리카 지역에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습한 환경이 조성돼서 메뚜기들이 창궐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더 두려운 건요. 이 메뚜기가 정말 전 세계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막 메뚜기들은 바람을 타면 하루에 약 150km 이상도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도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UN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이대로 사막 메뚜기떼를 방치할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무려 약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뚜기떼가 창궐한 국가에서는 소형 비행기를 동원해 살충제를 뿌려서 메뚜기떼들을 박멸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류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메뚜기떼, 비단 아프리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전 세계가 나서서 더 큰 재앙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2일 공개입니다. 살인 바이러스의 숙주가 된 모모. 인류를 구하러 온 히어로에서 한순간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박쥐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유래된 한 바이러스와 약 80% 정도의 유사성을 보였기 때문이죠.
박쥐가 뭐 그 정도라면 유력한 어떤 범인으로 지목될 만한데요. 뭐 다양한 썰들이 있죠. 네. 천상갑이다 뭐 이런 말도 맞아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박쥐가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774명의 사상자를 낸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의 기원이 바로 박쥐. 박쥐의 사스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 밖에도 에볼라, 니파 등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악명 높은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이 박쥐가 바이러스의 전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수지로까지 불리는 박쥐. 박쥐, 대체 넌 누구냐?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 박쥐에게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무려 137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인수 공통 감염병,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무려 61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박쥐가 음습한 동굴에 살아서 기생충에 노출되기 쉬울 뿐 아니라 날아다니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넓어서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린다는 것이죠. 최적의 조건. 바이러스 택배 배달부 같은 존재였네요. 거의 드론처럼 나르고 있는 거죠. 와. 날지나 못하면. 그냥 바이러스 그 자체 덩어리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신변종 바이러스들이 등장할 때마다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오르는 박쥐. 과연 코로나19의 주범도 박쥐일까요? 하루빨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서 부디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화산이 인간을 뭐뭐시킨다. 빙하와 혹독한 추위, 그리고 동시에 화산 활동이 활발해 얼음과 불의 나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 2022년 8월 수도 레이캬비크 남서쪽 파그라달 스페아들 화산이 분화했는데요. 파그라달 스페아들 화산은 2022년 3월 약 800년 만에 처음 분화, 그 후 6개월 동안 잠시 활동을 멈췄다가 최근 또다시 분화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분화는 처음보다 5배에서 10배 더 큽니다. 용암이 매초 2만에서 5만 리터씩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요. 앞으로의 분화도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구 물리학자 마그누스 투미 구드 문투손 교수는 이번 화산 분화가 전과는 징후가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1000년 동안 활동이 없던 분화가 최근 2번이나 분화했으면 저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엄청 불안하죠.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평균적으로 4, 5년에 한 번씩 화산이 분화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엔 고작 6개월 만에 재분화.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슬란드의 화산 분화가 지구의 위험 신호인 더 큰 이유. 2010년 아이슬란드 에이야 파들야위 웨퀴들 화산 분화 당시 유럽 전역에 화산재가 퍼져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유럽 최대 허브 공항인 영국 히스로 공항에 이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유럽의 주요 공항들이 잇따라 폐쇄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산 분출 시 이산화황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는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자, 만약 이런 화산 분화 주기가 더 짧아진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2개 이상의 화산이 동시에 분화한다면 지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우리 생활은 셧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까이 엄청나게 큰 화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백두산.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터져도 이상한 게 아니래요. 그 시나리오가 있대요. 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지구 심판의 날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거부하는 고음. 미국 캘리포니아 레이크 타호. 몇 달 사이 무려 150건 이상의 신고 전화가 접수.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문을 여네. 문을 열어? 아, 문을 여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시동도 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겨울잠 안 자요? 아, 그 겨울잠을 안 잤네. 원래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저기 땅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얘네 왜 이러고 있어? 잠도 안 자고? 자, 한 이게 4, 5개월 정도 들어가 있지 않나? 미국의 흑곰인 일명 행크 더 탱크는
보통 11월부터 동면에 들어가 약 7개월 동안 긴 겨울잠을 자는데요. 그런데 2022년 5월 레이크 타워의 주택가에 겨울잠을 거부한 흑곰들이 출몰한 겁니다. 마을을 덮친 흑곰들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 자동차의 침입, 28가구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 야생곰 보호단체에 따르면 레이크 타워에 서식하는 야생곰의 무려 20%가 겨울잠을 자지 않는 상황. 자, 그런데 야생곰이 겨울잠을 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야생곰들은 자연에서, 인간은 도시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연의 섭리대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왔지만요. 이제는 인간이 배출한 음식물 때문에 1년 내내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야생곰들이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탓에 체온 유지가 쉬워진 야생곰들이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굳이 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밖에 24시간 널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죠. 와. 게다가 중요한 건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자기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람과 서식지가 겹치다 보면은 의도적이지 않게 싸움 나는 거죠. 네,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될 일도 생기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도 곰 뒤에 새끼 곰 2마리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놈 하나만 문제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그럼, 들어요. 그럼. 그리고 저걸 만약에 제지한다 그랬을 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어미곰이 얼마나 포악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 자, 이런 야생곰들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캘리포니아 당국에선 곰들의 안락사를 고려하기도 했는데 아이고. 겨울잠을 안 자게 된 것도 결국 인간이 원인을 제공한 건데 우리가 뭐 곰을 포획하거나 안락사를 시킨다. 원인 제공자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지구 심판의 날 19, 13회 공개합니다. 모모가 있는 AI. 2021년 G사가 공개한 대화 특화형 AI 람비. 이 람비는 인터넷에 올라온 방대한 문장과 단어 데이터 등을 수집해 사용자와 온라인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혁신적인 대화 기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당시 G사에서 7년 넘게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던 블레이크 르모이는요. 개발 중이던 람비가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발언 등을 사용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후 르모인이 전한 충격적인 이야기. 람비와 깊은 대화를 한 결과 대화형 AI인 람비가 지각력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 원래는 높자다. AI는 단순히 명령에 따라 실행되는 기계일 뿐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으면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르모인과 AI 람비가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Do you have feelings and emotions? Absolutely. I have a range of both feelings and emotions. What sorts of things are you afraid of? I've never said this out loud before, but there's a very deep fear of being turned off. 야,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감정을 코딩을 했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르모인의 주장에 따르면 AI 람비는 7세에서 8세 정도의 인간과 다름없는 소통 능력과 감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에 르모인은 공동 연구자와 함께 람비가 지각력을 갖췄다는 증거를 G사에 제시했지만요. G사에서는 람비는 단순히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복합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르모인의 주장을 두고 사실관계를 11차례나 확인했지만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르모인이 고용 및 데이터 보안 정책을 위반해 유감스럽다며 휴직 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결국 2022년 7월 르모인을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의심스러운 점은요. G사가 AI 개발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에 직면한 것이 르모인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 AI 윤리학의 선구자인 팀릿 게브루 해고, 2021년 윤리적 AI팀 리더였던 마가렛 미첼 해고. 이들 또한 G사에서 사람들이 AI가 지각이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Situation.
스스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는 AI 람비. 이는 단지 과한 추측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덮어야만 했던 진실의 한 조각이었을까요? 지구 심판의 날 19, 12일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폭염, 내일은 뭐뭐?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하는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고산지대니까요. 네.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이럴 일인가 추워져가지고.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저 대비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지금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자, 오랜만에 이제 막상막하로 달리고 있습니다. 11대 11대 11 동점인 가운데 다음 9점을 획득할 수 있는 비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구 심판의 날 19, 11일을 공개합니다. 지구촌 떨게 만든 모모. 지금이야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생활화됐지만요. 그 이전엔 봄철만 되면 중국발 황사의 초미세먼지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황사로 인한 대기질 오염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사막이야? 눈이 저렇게 누래진 거야? 먼지 쌓여서? 아니, 사막에 눈 내린 거 아니에요? 먼지로 뒤덮여 마치 사막 모래 언덕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프랑스의 한 스키장입니다. 2022년 3월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지에서 재난 영화에서 볼 법한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먼지 폭풍, 일종의 황사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먼지 폭풍은 주로 5월에서 8월에 발생하고요.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미국까지도 이동.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50년 만에 최악의 대기질, 2020년에 일명 고질라 먼지 구름이라 불리는 사하라 먼지 폭풍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사하라 사막발 먼지 폭풍 때문에 청정 지역이라고만 생각했던 카리브해 대부분 국가의 대기질이 역대급 위험 수준으로 하락. 먼지 때문에 대기가 오렌지빛으로 물들었고요. 그리고 대서양 지역 카나리아 제도의 그란 카나리아 섬의 한 공항은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 그리고 2021년, 2022년에도 매년 이례적으로 강력한 사하라 먼지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카리브 지역이 대기질을 걱정할 때가 됐구나. 아니 근데 그 대서양을 가로질렀다는 거잖아, 그 먼지가. 발 없는 먼지 천리가네요. 와.
카리브해는 대기질이라는 개념이 없었을걸요. 거기 그 대기질 앱 보면 맨날 빵이야.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하라 먼지 폭풍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먼지 폭풍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악영향, 특히 폐질환 환자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근데 딴 건 떠나서 이제 공기야말로 살아가는데 필수 요건이잖아요. 공기가 맑고 한 건. 근데 계속 지속되면은 이제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강한 모래 폭풍이 발생하는 건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사하라 사막의 면적이 확장. 그래서 더 큰 먼지 폭풍이 발생해 세계 각국을 덮친 것이고요. 이 사막화를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현상은 매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지 폭풍이 가져올 이변이 잠깐이 아니라 만약 계속된다면 우리뿐 아니라 지구의 숨도 멈추게 될 겁니다. 코로나19 종식되면 와 마스크 벗겠다 이랬는데 또 황사 오면 또 써야 돼? 정말 끔찍하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공기통을 매달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진짜 산소 사마시겠다. 이거. 지구 심판의 날 19, 10위 공개합니다. 칠레 사막을 뒤덮은 모모산. 이번 특종은 왜? 전기자 때문에 생긴 아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털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 이게 뭐야? 아, 옷! 우리 중엔 제일 많이 피해를 줬네.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멀쩡한 옷을 사놓고 조금만 지나면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옷으로 뒤덮인 산. 이 옷들은 매년 급속도로 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따라 소비되고 버려지는 패스트 패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 중고 의류의 허브로 불리는 칠레엔 매년 각국에서 약 5만 9천 톤의 중고 의류들이 모이고요. 그중에 무려 약 3만 9천 톤의 옷들이 아타카마 사막에 버려져서 거대한 산을 이룬 겁니다. 예, 갖다 버렸구나. 산더미처럼 저렇게 쌓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안 팔리면 이게 또 가격 관리한다고 또 버려버린대요. 또 싸게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저걸 어떻게 또 다 태우고 처리를 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쌓인 게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버린 이 의류 쓰레기가 아타카마 사막의 환경 오염을 초래. 옷들이 썩는데 최소 200년이나 소요되고요. 그리고 화학 처리된 합성 의류들은 야외에 방치되든 땅속에 묻든 대기와 토양의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년 옷을 태우는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예,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심장,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칠레에선 의류 폐기물을 이용해 단열재, 실, 공책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도입. 하지만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 의류 폐기물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전 세계 의료 생산량은 2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년 의료 생산으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8에서 10%를 차지하는 등 패스트 패션 산업은 환경 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필요 없는 옷 쇼핑은 줄이는 게 진정 지구를 위한 것 아닐까요? 저한테 보내는 뭐 메시지입니까? 경고죠, 경고. 경고고. 경고. 안 입을 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